콘크리트 시공 문제점 편안하게 해결되는 콘따구리. 네,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철근의 피복 두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시방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표면하고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그 외부 표면까지죠. 그 거리를 갖다가 최소 피복 두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꼭 철근 자체로서 그 형성되는 구조물이 아니라 철근이 외부로 피복이 있는데 꼭 그 피복을 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걸 크게 이제 구조 내력, 내화,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3개 정도의 경우의 수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는 부재의 종류별, 위치별, 내구연한, 콘크리트 종류, 그 다음에 폭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열화, 외력 등 여러 경우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기준 자체도 만들어 두고 있긴 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콘크리트입니다. 이쪽에 표면이고요. 지금 콘크리트 안에 이제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외면에서 철근이 바깥까지, 요게 지금 이제 철근 최소 피복 덮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조 계산할 때는 유유 깊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피복 덮개까지 아니고요. 이 철근의 센터까지, 철근의 센터에서 요 외면까지가 유유 깊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피복 덮개니까 요 외면까지가 되고요. 지금 이쪽에 만약에 균열이 발생된 형태를 제가 여기다가 그렸는데요. 어떤 열화인자가 만약에 균열이 없다면 이 콘크리트 피복을 갖다가 침투를 해가지고 이 철근까지 도달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도 여기는 투수계수를 갖고 있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 12승 정도니까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침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크랙이 났다고 그러면 열화인자가 여기까지 만약에 났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되겠죠. 삐집고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렇게 크랙이 철근을 벗어나가지고 이 안쪽까지 있다. 그러면 열화인자가 철근 주변에 가가지고 쉽게 철근을 열화시킬 수 있습니다. 철근의 열화가 왜 큰 문제가 되냐면요. 일단은 철근 콘크리트 형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학이 가능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열팽창 계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가 늘어날 때 철근도 늘어나고 해서 부착 강도가 충분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철근이라는 것이 이 콘크리트 안에 매립이 되지 않습니까? 매입이 되는데 이 콘크리트는 강한 알칼리입니다. pH가 1부터 14까지 있는데 이 콘크리트가 pH로 얼마나 될까요? 약 12.6에서 1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알칼리죠. 그런데 그런 강한 알칼리에서 이 철근이 부동태 피막을 입어가지고 녹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학이 태동이 됐는데, 만약에 열화인자가 여기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만약에 있는다 그러면 이 철근이 바로 열화가 되겠죠. 철근이 열화되면 어느 정도나 팽창할까요? 겨울에 물이 팽창하면 그것 때문에 크랙 가고 초기동해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물이 팽창하면
9.1% 정도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겨울철에 너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동해죠. 그래서 이제 에이제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철은 만약에 녹이 슬어가지고 한다, 부식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팽창될까요? 200%가 팽창됩니다. 와, 그죠? 만약에 이게 200%가 팽창이 된다고 하면 이 팽창량 때문에 이 피복덮개가 견디지 못하면 여기서 또 크랙이 나는 거고요. 그 크랙이 바깥으로 진행되면 박리뿐이 아니라 박락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이게 지금 철근의 피복덮개 아닙니까? 피복덮개가 전혀 없는 상태처럼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열화인자가 이제는 여기 달라붙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철근을 열화시키니까 부식돼 버려서 이제는 철근이 없다 그러면 이 구조물 자체가 휘목력을 받을 수 있는 부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물로서 형성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근이 열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될 부분이고, 열화 중에서 이런 크랙을 유도하는 염해라든지 중성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밀접하겠죠. 자, 사진을 보시죠. 염해 중성화 관련돼 가지고 사진입니다. 지금 피복덮개가 다 떨어져 나감으로써 바로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철근이 200% 팽창한다고 말씀드렸죠. 녹슬어 가지고.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염해 먼저 살펴보면요. 염해 바닷물에 이제 Cl-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염분기가 철근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파괴시켜서 부식작용을 위한 시발점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염분기가 이제 철근까지 다 버리면 부동태 피막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피복덮개 쪽에 박락돼 가지고 균열 나 가지고 다 떨어져 나면 아까 같은 설명한 부분이 되겠고요. 중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화라는 것이 수산화칼슘 CaOH2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탄산칼슘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알칼리라고 그랬죠? pH가 12.6이나 7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pH가 줄어들겠죠. 물론 중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pH가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12.6이나 7 정도 됐던 것이 11 정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제는 철근이 못 견디고 녹이 씁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이제 그런 박리박락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중성화가 그러면 철근까지 언제쯤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느냐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성화 깊이 추정하는 식이죠. C는 A 루트 T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데요. 샘플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성화 속도 계수 A죠가 8mm 루트 리언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16년 경과한 시점의 중성화 기표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라고 하면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루트 16 이러니까 32mm 정도 진행되겠죠. 만약에 피복덮개가 80mm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48mm는 남아있지만 피복덮개가 40mm다. 그러면 8mm밖에 안 남는 거고요. 피복덮개가 30이다 그러면 벌써 철근을 표면을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철근까지 다 벌써 도달했기 때문에 16년 정도 경과가 된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16년 경과된다면 30mm 피복덮개일 경우에는 철근이 벌써 부식이 한참 진행이 시작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성화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철근의 피복덮개는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프리스트레싱하지 않는 천장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중에 치는 콘크리트는 피복 두께를 100mm 정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는 예전에 150mm까지 피복 두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일 때 피복 두께를 더 보수적으로 좀 하는 거죠. 최소 피복 두께는 100m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흙에 접하면서 이제 콘크리트 친 후 거의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거의 많은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가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여건으로 5개 아니면 옥내 콘크리트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인자가 쉽게 많이 서로 접촉이 되고요. 옥내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의 수가 적죠. 그래서 여기 보면 60, 50, 40 이 정도 최소 피복 두께가 되어 있고요. 옥내 같은 경우에는 40mm, 2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옥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철근 피복 두께를 해가지고 타설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이제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표면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피복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철근 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끔 열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철근을 빼먹었다든지 피복 두께를 잘못했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싶을 때는 철근 탐사 장비를 이용하는 건데요. 뭐 철근 간격이라든지 피복 이런 부분에 나타나 여기 지금 보시면 피복 두께가 나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43mm 딴 거에 비해서 철근이 바깥으로 있다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특별한 파이프나 이런 게 없는데도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잘못 시공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고요. 간격으로는 뭐 크게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 페이지를 넘어가죠.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의 피복 두께가 필요한 이유 맨 첫 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조 내력면에서, 두 번째는 내와 목적면에서, 세 번째는 내구성 측면에서 피복 두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구조 내력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위에 콘크리트가 덮여서 일치화됨으로써 구조 내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철근이 받아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소유 두께가 부족하는데 큰 응력이 걸렸다. 그러면 콘크리트에 균열 발생되고 부착 파괴를 초래해서 때로는 휘 모멘트가 충분히 못 받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와 목적면입니다.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의의 화재 시 구조상 부재는 내와 목적으로 일정 피복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화재를 바깥에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시간에 견디는 시간이 늘어나죠. 구조물의 화재를 입으면 콘크리트가 균열이 되거나 뭐 팝업처럼 이렇게 폭렬이라고 그러죠. 불기운이 철근까지 전달돼서 만약에 철근이 600도씨 정도가 된다면 그 강도는 실제적으로 열이 없었을 때 50%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근에 화재가 직접 열이 600도 이상 올라가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연을 위해서 일정 피복 두께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금 콘크리트가 만약에 탄산가스를 흡수하면 그걸 우리는 중성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중성화뿐이 아니라 염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철근에 녹이 발생됐는데 철근에 녹이 발생되면 몇 퍼센트 팽창한다 했습니까? 200%. 물이 팽창하면요? 9.1%. 물이 얼면 철근은 녹이 슬면 200% 팽창합니다. 그 팽창압을 콘크리트 피복이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복을 잃게 되면 열화인자가 이제 바로 철근에 가서 막 달라붙어서 점점점 녹을 확대시키겠죠. 그래서 결국 내구 연한이
단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최소 피복 두께 이상으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